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로 설계의 7대 원칙 하나하나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대 설계 원칙 중에 첫 번째는 주적성과 부적성을 이해하라. 이 주제가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주적성과 부적성을 이해 못해서 혼동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주적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좋아하는 것들이 이렇게 순서상으로 놓아 있을 때 조금 더 좋아하면서 조금 더 선호하는 그 중에서 자기의 선호 개념 중에서 그걸 우리가 주적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선호도는 굉장히 높을 때, 하고는 싶은데 선뜻 엄두가 안 날 때 그런 것들을 부적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았더니 그것에 푹 빠져서 나 저거 너무 재밌다. 나 그거 전공을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학생은 소프트웨어가 주적성이 되는 건데, 소프트웨어 학과를 다닌다고 해서 다른 분야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컴퓨터 학과를 다니면서 영화도 좋아할 수도 있고 역사도 좋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역사의 수준, 영화에 대한 수준도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 역사를 부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주적성으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부적성으로 갖고 있다면 이 친구는 개발 강점이 있는 인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학과를 가더라도 이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어떤 개발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융합형 인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아무 주적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적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프트웨어 학과를 진학한 친구보다 이 부적성이 명확한 친구들은 훨씬 더 개발해서 강점을 보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친구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계속 받아봤더니 좋긴 한데 재밌긴 한데 이걸 계속 내가 4년간 대학에서 공부할 정도로 재밌진 않아. 오히려 나는 역사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어서 역사학과를 진학을 할래. 이렇게 결심한 애들은 역사가 주적성이 되는 거고 컴퓨터가 부적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역사학과를 가더라도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관련 일을 할 때 이 역사를 이용해서 이런 소셜 미디어를 만들면 어떨까 하면서 기획에 대한 강점이 있는 인재로 바뀌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적성과 부적성을 이해하라. 이 개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시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일렬로 한번 쭉 세워보세요. 한 10개 정도만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고 이번 추석 연휴에 한번 써보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친구는 나는 여기 운동할 때 너무 좋아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싶고 그다음에 춤도 추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 여러 가지 그 항목 중에 가장 이 지구상에 나머지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뭔가, 이걸 먼저 고르시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 못지않지만 양보하기가 싫은 것들을 또 찾으시려고 해서 한 2개 정도로 순위를 좁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위로 높게 나오는 것을 주적성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 순위로 높게 나오는 것을 부적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주적성 쪽으로 공부를 하고 부적성에 관련된 일을 내가 찾아서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진로 설계를 하게 되면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혼동이 돼서 뭘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적성과 부적성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가볍게 진로 설계의 첫째 원칙을 들었다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진로 설계의 두 번째 원칙, 전공 적합성을 생각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은 고등학생이면 다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이라는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전공 적합성을 생각하는 포인트를 진로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문사회대 쪽으로 가는 친구들과 이공계 쪽으로 가는 아이들의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차이 나냐 설명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인문사회대 출신들이 취업이 굉장히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인문사회대가 취업이 안 되는데 내 적성이 인문사회 쪽인데 그렇다면 인문사회 가지 말고 이공계를 가라는 뜻이냐? 아닌 거죠. 그걸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진로 적성의 첫 번째 원칙은 마음에 맞는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문사회 쪽이 첫 번째 주적성으로 뽑혀서 자기가 목표로 삼는다면 대체 왜 최근 들어서 인문사회의 경쟁력이 약해졌고 뭐 때문에 취직이 어려운지를 정확하게 알면 문과를 택하더라도 인문사회를 가더라도 방어 교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 진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과 쪽에서 생각하는 전공 적합성의 의미를 이런 취업 경쟁력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인문사회 쪽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많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 첫 번째, 원래 대한민국은 문이과를 나누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문과, 이과를 나누는데 이 문과, 이과 나누는 게 굉장히 명확했었습니다. 어떻게 명확했냐면, 자, 우리는 반도 국가지만 북한이랑 경제 교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지도에서 경제상 지워버리면 완벽하게 섬나라입니다. 즉, 무역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외 무역 의존도가 선진국 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그런 무역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무역 국가에서 이공계 출신들이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문과 출신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그 만든 제품을 글로벌리 유통을 시키는 게 바로 문과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과 학생들이 기술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면 문과 학생들은 글로벌리 유통을 시키는 게 우리 제법 명확하게 나눠졌던 기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과 애들은 수학, 과학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과 친구들은 국어, 영어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문이과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문이과의 기준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문과, 이과 친구들 간에 영어 차이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문과 애들이 이과 친구들보다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입 체제를 오래 하다 보니까 문과, 이과 간에 영어 차이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는 학습 능력이 좋은 이과 학생들이 영어도 잘하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친구가 영어고 이 친구가 기술인데 영어가 비슷해졌습니다. 근데 얘는 뭐라도 갖고 있죠? 기술이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업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기획을 한다는 것은 어떤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죠? 기획을 잘하려면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높은 독서 능력과 논리적인 글쓰기와 체계적인 말하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요즘 친구들은 게임하면서 분절된 언어들, 그다음에 이 채팅하면서 깨진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과의 특성이 아닌 세대 특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문과 친구들이라고 해서 이과 애들보다 글을 잘 쓰거나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해석을 잘못하시던데 요즘 인문학을 대한민국이 무시해서 인문사회대가 어렵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꾸로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맞냐면 예전에 많이 존재했던 정통 문과 학생들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통 문과 학생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영어, 국어를 잘하면서 인문학 소양이 굉장히 높은 정통 문과 친구들이 오히려 찾기 힘든 사회가 돼버렸다. 그래서 요즘의 인문사회대들은 그 정통 문과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정통 문과가 사라졌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요즘 인문사회대 쪽이 취약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자, 예전에는 우리 인문사회대 쪽이 사회적으로 꽉 잡고 있는 두 분야가 있습니다. 한 분야가 뭐냐면 사회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돈입니다. 재무회계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재무회계에 상경계열들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큰 하나가 또 무너지게 된 겁니다. 뭐가 무너졌느냐? 우리 문과 학생들이 꽉 잡고 있던 게 사회에 기업의 핵심 활동인 영업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영업 마케팅은 정말 회사에서 핵심 활동으로 인문사회대 출신들이 많이 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인문사회대 쪽이 재무회계 잡고 있죠, 영업 마케팅 잡고 있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공계들이 무시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역전현상이 일어났는데 왜 그러느냐?
이쪽에 큰 부분인 영업 마케팅의 강점을 인문사회대 쪽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강점을 잃어버렸느냐? 예전에는 영업 마케팅을 한다는 게 뭐였죠? 전단지 잘 만들고 그다음에 CF 잘 만들고 규제 우리 쪽으로 우리 대관 업무라 그래서 공무원들 상대하면서 우리 쪽으로 더 좋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영업 마케팅의 핵심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업들의 영업 마케팅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모 전자회사의 냉장고 우리나라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냉장고는 출시를 어디서 했느냐? 라스베가스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1월 달에 유명한 CES 쇼라는 쇼가 있죠. 3월 달에 우리 뭐 또 핸드폰 만드는 회사는 3월 달에 스페인의 모바일 컨퍼런스에서 출시했습니다. 4월 달에 다른 회사는 뉴욕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매달 월드컵 하듯이 올림픽 하듯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첨단 마케팅 경연장이 따로 생기는 새로운 마케팅 기법들을 기업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전시회 기간에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얼마나 임팩트 있는 광고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1년 판매량이 결정이 되는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TV 회사들끼리 전쟁하고 있는 QLED 방식이 좋으냐, OLED 방식이 좋으냐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더 좋은 마케팅 기획을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팔아야 되는 제품들은 다 첨단 과학기술 제품들인데 우리 왜 너 QLED, OLED 차이를 모르냐 물어보면 제가 문과라서 화학 선택을 안 했는데요.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 마케팅의 그런 능력에서도 한 단계 뒤로 밀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잘못이죠? 교육과정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첨단 사회에 전 세계에서 몇 나라 나누지도 않는 문이과 체계를 여전히 유지했던 게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문이과를 없애기로 하는 교육과정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라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으로 문이과를 나누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심지어는 지금 대학 4학년까지도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에 과학기술을 이해 못하고 사회에 나가려고 하니 취업 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인문사회대 택하려고 지금 결정하시는 분들 두 가지가 지금 인문사회대가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정통 문과 학생들 찾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문과지만 너무 부족하다. 이게 사회에서 문과 학생들을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알았으니까 마음껏 인문사회대 택하시고요. 그러나 방어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어교육을 해야 되느냐? 문과를 택하시는 분, 또 인문사회대 쪽으로 가려고 진학을 하려고 결정하시는 분은요. 이런 말들을 다 사회가 대학교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인문사회대 나온 친구들이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는 걸 다 대학에 요구하고 있고 대학들도 또 입학사정관을 통해서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대 쪽에 지원하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주로 볼 수밖에 없느냐. 우리 문과 친구들 학생부 안에서 내가 정통 문과 학생임을 자꾸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정통 문과 학생이. 그럼 정통 문과 학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성적은 나와의 싸움이니까 내 성적표 안에서 다른 과목보다는 영어, 국어는 잘 나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4등급이지만 다른 성적은 영어, 국어만은 어떻게든 2, 3등급이 나오게 하는 것이 성적표상에 보이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학생부를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학생부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기분이 들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냐면요. 각종 비교과 활동 또는 교과 연계 활동이라고 부르는 그 비교과 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입학사정관이 읽어봤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느냐? 참 책을 많이 읽었네. 참 글쓰기 연습 많이 했네. 참 말하기 연습 많이 했네. 요즘 찾기 힘든 정통 문과 학생이 여기 숨어 있었네. 이런 기분이 들게끔 활동 설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은 이과랑은 달리 문과 학생들은 기초 인문학 소양을 과와 상관없이 굉장히 강조하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문과 친구들 정통 문과 학생임을 보여주시려고 학생부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정통 문과가 사라졌다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반드시 대학 입시랑은 상관이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사회 나갈 때는 여전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 저는 우리 전국에 있는 이 프로를 보는 많은 인문계 학생들이요. 뭘 했으면 좋겠냐면 학교에서 오히려 IT 동아리 활동 같은 걸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문사회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왜 그 활동을 저희가 강조를 하냐면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친구가 사회학과에 지원을 해요. 사회학과 교수가 물어봅니다. 너 왜 우리 학과 오려고 하는데?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우리 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를 3년이나 공식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 페이지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교 페이스북에 접속을 하더라. 내가 그걸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너네 학교에 진학하면 너네가 가르쳐주는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을 열심히 배워서 이런 소셜미디어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내가 너네과를 가려는 주 목적이다. 인문학 소양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지만 현대인으로서 과학기술의 동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두 번째 파트는 현재 많은 기업들에서 각종 클라우드 시스템에 ERP 시스템에 각종 첨단 기술들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워드 하나밖에 모른다고 얘기하는 이런 학생들을 꺼리게 되는 이 현상을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문사회대 쪽의 친구들이 훨씬 더 IT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좋고 또 나중에 취업 경쟁력까지 갖추려면 그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걸 우리 문이과를 나눠서 애들을 고생시켰을까? 국문과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잘 다룬다면 멋지게 언어 번역기를 만들어낼 텐데 역사학과 학생들이 컴퓨터를 되게 잘한다면 그 훌륭한 콘텐츠로 아주 재미난 앱들을 많이 만들어낼 텐데 그게 바로 우리 사회에서 원하는 융합형 인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은 기초인문학 소양이 일단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과에 대한 적합성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에 대한 적합성보다는 우리 문과 학생들은 기초인문학 소양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공 적합성에서 이공계 쪽은 인문학 쪽보다는 과 중심에 약간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과 중심에 치중을 하냐면요. 대학들이 굉장히 불안해 많이 합니다. 우리 이공계 쪽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의대를 의학전문대학원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화학생명학과를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약대를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화학생명을 또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이탈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공계 쪽에서는 원래 공부도 어려운 게 이공계인데 과연 4년간 우리 학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다른 학과를 노리다가 점수가 안 돼서 우리 학과에 지원을 했다면 저기 중간에 힘든 일이 있으면 나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고 그 과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는 경향들이 문과보다는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과 학생들과는 달리 이공계 학생들은 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을 것을 강조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화학과와 화학공학과가 배우는 내용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학교는 재료, 전자재료, 무기재료 재료자가 들어가지만 또 앞에 붙는 수식어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대학들은 첨단 학과로 변신을 하기 위해서 없는 단어들까지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융합자도 붙이기도 하고 글로벌자도 붙이기도 하고 막 이름들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서 오는 어감만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그 전공에 대해서 적응을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을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이공계 출신들은 취업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지방 사업장에 많이 취직하는 게 인문계들과는 달리 이공계 친구들의 특징이라서 막상 그 과를 들어가서 선배들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이탈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줄 몰랐다. 난 서울 사람이라 서울에서 계속 대학을 다니고 싶은데 왜 내가 지방에 있는 회사를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서 나중에 또 과를 이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왔는지를 보는 학과 중심의 전공 적합성을 이공계에서는 강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우리 진로 설계의 원칙으로 활동 무대를 넓힐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동 무대를 넓힐 수 있는 전공. 활동 무대를 넓힐 수 있는 전공이라는 것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가 72억 명이지 않습니까? 72억 명인데 그중에 42억 명 정도가 단 23개 언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42억 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언어 수는 23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모국어를 빼고 이 외국어를 하나 더 잘하거나 이 국가에 대해서 잘한다면 진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전히 유효한 것은 대한민국 상황에서 글로벌, 국제, 무역, 외국어 이런 쪽에 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 지금 추세였고 여전히 기회가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점점 기업들은 자동화 현상과 인공지능 현상에 의해서 채용 규모를 감소를 할 겁니다. 인공지능이 더 발달해서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됐더니 사회에서 100개 직업이 50개로 반토막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사회가 난리가 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만 일어나겠습니까? 일본도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대학에서 이런 관련된 전공을 하거나 관심 있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국과 일본을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현재 남들은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기회가 넓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선배들이 최근 일본으로 취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현상과 비슷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최근에 일본에선 대학 진학률이 선진국이라 40%대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우수한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라 많은 인원은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해서 일본 쪽에 취직이 잘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거침없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중일을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더 많은 기회 속에서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로 선택을 할 때 내가 이 전공을 했을 때 이 넓은 세상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줄 것이냐 그런 과인가를 보시려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문과 학생들만 해당하는 내용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코딩을 하는 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외국어를 하나 더 잘한다면 역시 진출의 기회는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활동 무대를 넓힐 수 있는 전공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문과 쪽에서는 글로벌, 국제, 무역, 외국어 이런 쪽에 관계된 그런 전공들이 일단 떠오르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과 쪽에서는 본인 주적성으로 이공계 쪽을 하다가 부적성에 관한 그런 관점을 대학에서 뭐 동아리 활동을 하든 부전공을 하든 복수전공을 하든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취미로 배우시든 이런 글로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면 크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원칙. 활동 무대를 넓힐 수 있는 전공을 택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하는 겁니다. 적성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활동 무대 넓히는 걸 왜 진로 쪽에서는 강조를 하냐면요. 공부 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수학을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학습 능력하고 수학 실력은 많이 비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외국어 실력은 학습 능력하고 비례하기
능력이기보다는 사회성에 비례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는 게 외국어는 어떤 학생들이 더 잘하냐면요. 도서관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보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얘기하기를 너는 공부 빼고 다 괜찮다. 이런 얘기 듣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성 좋은 친구들,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친구들한테 얘기 재미있게 해주고 동네 사회에 관심 많고 엄마가 놓친 드라마 있으면 더 재미있게 얘기해주는 여러분들이 사회성이 높은 분들인데 회화 중심의 언어 습득 능력이 좋다라는 뜻이니까 관련된 학과로 진학하는 것을 강하게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7대 원칙 중에 3원칙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나머지 원칙을 알아보기 전에 그동안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설계의 7대 원칙 중에 또 다음 것은 문화예술 콘텐츠는 인공지능 시대에 더 빛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를 정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죠. 그런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 약간 미래지향적인 분야를 택하는 것이 금상첨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사회에서 이 뭐가 굉장히 잘 될 것인가. 물론 이걸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미래를 예측하기는 다행히도 우리는 최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으로서 이제 중진국 반열에 왔지만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이 바로 앞에서 어떤 길을 걸었느냐 이걸 알면 좀 약간 미래는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의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그 분야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흔히 요즘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분야 중에 하나를 뭐로 꼽냐면 문화예술 콘텐츠를 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기계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 능력을 꼽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핵심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예술 관련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음악을 즐기고 미술을 즐기고 체육을 즐기는 것은 오직 인간만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음악과 미술, 체육이라는 것은 기능적으로 음대, 미대, 체대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음악, 미술, 체육이 산업적으로 이어지게 공부하는 그런 학과들이 굉장히 역시 많은 거죠. 대표적인 학과들이 뭐 있을까요? 문화예술 콘텐츠를 갖고 있는 학과들이 역사, 지리, 인류학, 철학 뭐 이런 과들이 되는 겁니다. 인문사회대 쪽으로 친다면. 근데 들으면서도 앞뒤가 안 맞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은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니 좀 전에 제가 얘기할 때는 미래사회 첨단 학과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역사, 지리, 철학, 인류학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취직이 안 되는 학과로 분류가 되는데 아니 이거 뭔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사회 현상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컨텐츠들이 우리 앞으로 필요한 핵심 컨텐츠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취직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날까? 이것은 학문과는 별개로 학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사회 지금 시스템에 약간의 모순이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 대한민국은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 현재 크기로서는 컨텐츠를 제값을 주는 그런 나라는 아직은 아닙니다. 컨텐츠를. 아직도 많은 공무원 관공서 이런 데 거래를 해보면 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한국 사회는 아직도 영수증 첨부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수증 첨부하라는 얘기는 뭐죠? 이렇게 영수증을 끊을 수 있는 것에는 돈을 줄 수가 있지만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기획은 영수증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 이런 문화가 아직도 대한민국은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제값을 받고 유통을 시키는 그런 컨텐츠 시장이 지금 막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아주 온 사회를 지금 보편화되어 있다고는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아시겠지만 컨텐츠가 제대로 제값을 받고 유통되는 나라는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일본이나 싱가포르 정도만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사학과, 지리학과, 인류학과 뭐 이런 과들 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실 겁니다. 엄마 나 역사학과 갈래? 그러면 엄마가 옆에서 야, 너 취직도 안 되는 그 과를 왜 갈 거냐? 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들 가셔도 좋습니다. 왜? 그 과는 우리 컨텐츠로 보면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컨텐츠 시장이 우리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쪽 학과를 진학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할 때 넓은 시장으로 나가야 되게 되는 겁니다. 넓은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시장이 없으니까 글로벌 시장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분야로 진출하시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쪽 분야로 진출할 때는 대학에 가서 반드시 국제 비즈니스 언어인 영어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능숙하게 스스로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들만 갖고 이쪽 분야에 진출을 하게 되면 여기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넓은 장소에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더라도 인공지능은 결국 기술이기 때문에 모듈화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을 다루는 사람들이 엄청 소수고 급여도 높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다 모듈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프레임과 모듈은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뭐를 태워야 과연 이게 살아날까요? 결국 컨텐츠를 태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서 그다음에 글로벌리 유통시킬 수 있는 국제 비즈니스 언어를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이 문화예술 컨텐츠를 갖고 있는 우리 문화 컨텐츠를 갖고 있는 이 학과의 졸업생들은 굉장히 재미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네 번째 원칙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 컨텐츠는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에 더 빛날 수가 있다. 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유통시킬 시장을 찾아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 지금까지는 약간 인문사회대 쪽으로 가는 친구들한테 했던 얘기라면 이제 슬슬 이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환경 생명 분야는 이제 시작이다. 이걸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환경 생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부터 생명과가 미래, 뭐 DNA, 그다음에 뭐 그 유전자 복제 뭐 이런 문제에 굉장히 뜰 거기 때문에 또 농업도 뜰 거니까 굉장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환경 생명 분야는 예전부터 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동안 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종 사회 인프라가 이제 환경과 생명 분야를 산업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은 이제 시작하는 분야고 생명은 지금도 꽤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고 산업적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분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이 관련된 기술 또는 지식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과들이 굉장히 유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문사회대를 노리는 학생들은 환경 정책 쪽이 되는 거고요. 우리 이공계를 노리는 사람은 환경 기술 쪽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문사회대를 노리는 친구들은 생명 정책 쪽이 되는 거고 우리 이공계 쪽의 친구라면 생명 기술 이렇게 좋은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생명 분야는 좀 어떤 게 있냐면요. 생명 분야는 지금 산업적으로 이미 제약회사다, 뭐 바이오 회사다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직원들을 많이 뽑은 상태이기 때문에 급여 자체는 저기 전자나 전산이나 이런 데를 나온 사람보다 높은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낮게 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어떤 동향이 보이냐면요.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해서 이 생명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접목을 시켰을 때는 아주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 새로운 분야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급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분야는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서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좋은 분야이다. 이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진학 측면에서 괜찮은 것은요. 뭐 많은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물리와 같은 그런 학과들은요. 사실 대학에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높은 수학과 그다음에 그 과학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의 물리학과 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물리 전공을 살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워낙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좀 점수가 낮은 상황에서는 그 학문 자체를 즐기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리학 쪽의 주요 연구는 흔히 말하는 우리 성적 상위권 대학에서 주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 분야는요. 막상 가서 공부를 해보면 높은 수학과 물리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야도 있긴 하지만 더 넓은 생명 분야를 보게 되면 막상 들어가게 되면 어떤 능력을 요구하냐면요. 관찰력이라든가 끈기라든가 성실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생명과학 관련된 분야는요. 지방대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연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불만으로 삼는 게 좀 안타까운 경우가 엄마 나 생명공학과 갈래? 생명학과 갈래?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뭐라고 그러죠? 야 그쪽 분야는 뭐 과학고 나오는 애들도 있고 명문대 나오는 애들도 많은데 네가 과연 거기서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꺼리게 되는 막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절대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아이들도 그거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생명 분야는 막상 가서 공부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물리와는 다른 능력들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들어갈 때 엄마 마음에 살짝 마음에 안 드는 대학을 갔을지는 모르겠으나 졸업할 때는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아주 멋진 방대한 그 분야가 생명 분야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미난 것은요. 환경과 생명 분야를 합쳐서 잘하는 단과대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도 생명 분야도. 보통 환경 관련된 학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 관련된 학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뭘 두 개 합쳐서 잘하는 학부가 어딘데?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뭐냐? 농대의 대변신입니다. 농과대학에. 여러분들 농대는 우리 옛날 어른들의 세대는 아직도 학교에서는 그 세대들이 여전히 학부모와 선생님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인식이 좀 있을 겁니다. 어떤 인식이냐면 그 대학에서 점수가 좀 낮은 과를 우리가 농대라고 많이들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농대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가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이 아니라 환경과 생명 분야의 첨단 연구를 하는 그런 곳으로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과 생명 분야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테마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 하나 플러스로 더 더한다면 농대의 대변신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또 최근에 젊은 과학자들이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벤처기업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스타트업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 스타트업 창업을 하면서 농업 분야 관련된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혁신이라는 것은요. 항상 그대로 있는 분야이지만 낙후된 분야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농업은 굉장히 낙후된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첨단 기술이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서 최근 들어서 그런 농업 분야의 창업을 많이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세계적인 투자가들은 먹거리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낙후된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많은 이익을 얻겠다라는 심정으로 많은 자금들이 농업 쪽에 새롭게 몰리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생명 분야를 고민할 때는 농대도 한번 같이 보시라. 환경학부와 생명과학부만 절대 보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농대는 좋은 게 뭡니까? 문과, 이과 다 같이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공적인 진학을 위한 진로 설계의 7대 원칙 중
또 하나가 뭐냐? 미래 사회를 이끄는 핵심은 ICT 분야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ICT가 뭐죠? 정보통신 기술을 뜻하는 겁니다. 이 정보통신 기술이 흔히 얘기하는 요즘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실히 이공계 쪽으로 간 거죠.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인문사회대 가는 친구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ICT 기술을 부적성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면 아주 진출 경로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우리 이공계 쪽으로 가려는 친구들은 일단 공대 딱 정보통신 기술에 맞는 겁니다. 근데 정보통신 기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우리 100명이라고 치면 100%라고 치면 한 6, 7% 정도밖에 안 되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희소한 전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 관련된 학과들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 기술 말고도 다른 공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들은 안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술의 시대에 이 다른 공대도 다 좋은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공대는 과에 대한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기 전에 어느 과든 괜찮으니까 이 공대, 내가 가려는 과가 뭘 배우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보통신이든 이 다른 공과 대학의 학과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대 쪽에서는 수학과 물리를 비교적 많이 사용을 합니다. 수학과 물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학과 물리를 따라가는 그런 학생들 아니면 공대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마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쩌란 얘기냐? 나는 저기 컴퓨터 좋아하는 이과생이지만 성적은 높지 않은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추천하는 건 뭐냐면요. 이과 성향이 있으면서 성적은 높지 않은데 컴퓨터를 좋아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과 성향에 성적은 높지 않은데 컴퓨터를 좋아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요. 전문대도 괜찮고 폴리텍 대학도 괜찮고 뭐 4년제 낮은 데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급기야는 그 컴퓨터 학원도 괜찮으니까요. 코딩하는 것을 직접 배우는 것을 강하게 추천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전공자의 수요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것은 코딩을 정확하게 하고 자기 기획에 따라서 코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취업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전문 분야로 꼽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학벌 차별 없고 남녀 차별 없는 아주 평등한 분야, 요즘 개천에서 용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아주 많은 이제 실제로도 용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분야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한 전공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원칙, 미래 사회를 이끄는 핵심은 ICT 분야이다. 이 ICT에서 정보통신 쪽, 그다음에 공대도 좋지만 중상위권, 그다음에 그 정도 성적은 안 나올 때 소프트웨어 관련된 분야 아주 좋은 분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진학을 위한 진로 설계의 7대 원칙 뭐냐? 부전공, 복수전공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전공, 복수전공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엄마 아빠들은 옛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사람이 어떻게 저 좋아하는 일만 하면 살 수 있냐? 좋아하는 것은 취미로 하고 야, 적성에 좀 안 맞으면 어떠냐? 가보면 부전공도 있고 복수전공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일단 조금이라도 높은 데를 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적성에도 안 맞는 학과를 갔는데 대학 생활이 재밌겠습니까? 재미없죠.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많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하나가득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참고 대학을 졸업할 시점이 됐는데 특별히 잘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전공, 복수전공
시작도 하기 전에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대학도 들어가기 전에 가서 벌써 부전공, 복수전공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학과를 정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거꾸로 4년간 부전공, 복수전공 다 필요 없고 나는 이것만 4년간 깊게 파겠다. 이런 전공을 택하시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가도 재미없어서 이제 이탈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게 아닌가 보다 해서 이탈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니 처음부터 시작도 전에 도망갈 생각을 하고 전공을 정했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큰 방황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을 다 요즘은 대학 알림이 사이트에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자료 얻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뭘 조사를 해봤냐면요. 대체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서 얼마나 만족을 하면서 다닐 것인가 이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뭘 조사했냐면요. 재학 기간을 조사했습니다. 입학한 지 얼마 만에 졸업을 하는가 이걸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2015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 가장 오래 다니는 학과 남학생들은요. 평균적으로 103개월 만에 졸업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휴학과 복학을 많이 하고 방황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안 봐도 뻔하죠. 야, 저기 가면 부전공 있고 복수전공이 있으니 일단 대학을 가라, 서울대 가라 이런 얘기들을 듣고 진학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됩니다. 오래 다닌 2등 학과를 봤더니 여학생들은 군대도 안 가는데 80개월 만에 졸업을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한다는 겁니다. 최근 모 교육 프로그램에서 나온 대입병이라는 현상이 그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 잘해서 이 대학으로 왔지만 대학교 2학년이 되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여기서 계속 졸업해야 되는지 어떤 길이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런 방황을 만들어내는 게 다 부전공, 복수전공에서 우리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전공, 복수전공의 활용은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과가 있는데 그걸 목표로 해서 진학을 했습니다. 진학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데 야 이거를 더 깊게 파다 보니까 이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 학문은 나중에 다 연결이 되거든요. 막 물리학과 철학이 연결되는 그게 이제 아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이걸 열심히 공부했더니 여기 요 재미난 게 하나 더 있네. 이것 좀 더 배워볼까?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부전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원전공을 더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수전공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뭔가 열심히 했더니 이것과 시너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난 이과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 이것까지 같이 하겠다. 이걸 복수전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진짜 내가 좋아서 왔더니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더라. 이럴 때 부전공,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열심히 해보고 나서 결정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7번째 부전공, 복수전공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요즘 사회의 인재상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인재상에 연관이 되어 있느냐. 지금 40대 후반분들은 부모님들 자체가 대학 진학률이 30%대 초반일 때 대학을 진학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머릿속에 희소성의 중요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게 우리 때는 사회에서 물어보는 첫 마디였기 때문에 어느 대학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고 우리는 그 어느 대학 나왔느냐는 질문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대학, 즉 희소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사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을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솔직하게 점점 대학은 고학력이 아닌 온 국민의 보통 학력으로 바뀌고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가고 나중에 가고 차이만 있는 거지 돈만 내면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대학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 나갈 때 듣게 될 말은요. 엄마 아빠들 때처럼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나갈 때 듣게 될 첫 번째 말은 이런 겁니다. 너는 대체 뭘 잘하느냐? 지금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뽑고자 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안 보유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쪽으로 인재상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시려는 그런 교육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뭘 잘하느냐 물어봤을 때 내가 딴 건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재밌고 즐겁게 잘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전공, 복수전공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를 7가지 원칙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공적인 진학을 위한 진로 설계의 7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의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